네, 332페이지의 9번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1년 12월 2일 주식 매각거래로 인해서 2021년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 및 금액으로 올바른 것은 이랬습니다. 자, 매각거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방금 했던 거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도가능증권의 매각거래는 최초의 취득금액하고 마지막 처분한 금액을 직접 비교해서 많이 받고 팔았으면 처분 이익이요, 낮은 가격으로 팔았으면 처분 손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처음에 얼마에 샀냐면은 2020년 9월 4일 날 100주를 1,300원, 주당 1,300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매각은 언제 했느냐? 그 다음에 12월 2일 날 모두 100주 모두를 1,100원에 매각합니다. 200원 하락했죠. 싸게 팔았습니다. 200원 손실입니다. 곱하기 100주 2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이 2만원인 거죠.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 2만원. 2번. 네. 자, 이건 역시 여러분 이렇게 답을 찾는 데는 이렇게 찾아버리면 돼요. 답은 이렇게 쉽게 찾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취득시 분계, 평가시 분계, 처분시 분계 3단계로 나누어서 회계 처리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또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자, 취득시 분계 한번 해봅시다. 2020년 9월 4일 날 100주를 주당 1,300원에 매도가능증권을 취득했을 때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13만원이죠. 자산 증가, 현금으로 샀다고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이거 문제 없죠? 그 다음 2020년 12월 31일 결산 때 공정가치를 반영합니다. 자, 주당 공정가치가 1,400원, 100원 뛰었습니다. 100주 만원이죠. 100원 곱하기 100원, 100주 만원이 증가합니다. 매도가능증권 만원 자산 증가가 되고요. 대변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입니다. 만원. 이거 거래의 결합관계가 뭐라고 그랬죠? 수익이 아니고 자본 증가라는 거. 자본 증가라는 거. 그래서 2020년도에는요, 손익에 하나도 영향이 없어요. 이 매도가능증권 취득과 평가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줄 것이 없어요. 이익에 영향을 안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처분할 때는, 매각할 때는 이익에 영향을 줘요. 자, 매각할 때 분계 현금으로 팔았다고 봅시다. 차변의 현금이 100주 1,100원씩 팔았습니다.
11만 원이죠.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가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처분했으니까 자산 감소시켜야죠. 지금 매도가능증권 100주는 이만큼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3만 원에 만 원, 14만 원짜리입니다. 자산 감소가 14만 원. 그런데 매도가능증권 처분할 때는 자기 혼자만 처분되면 안 돼요. 이 주식과 관련된 요 자본 이거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을 상계시켜야 되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차변으로 와야 되죠.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차변으로 와서 없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본 감소. 자, 이제 따져봅니다. 차변이 12만원, 대변이 14만원. 2만원이 차변이 2만원이 부족하죠. 2만원을 차변에 기록하는 거니까 손실 봤다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이번에는 처분 손실로 기록합니다. 비용 발생이 차변이니까 2만원. 이것은 비용 발생이에요. 이것은 비용 발생입니다. 예. 매도가능증권 복잡합니다. 예. 자, 그러나 지금 이 문제처럼 처분 시에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분계를 미리 해볼 필요가 없어요. 바로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에 팔았는가 이렇게 직접 비교하시라 이거예요. 답만 찾을 때는. 네.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전표 입력은 그때 전표 입력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매도가능증권 이제 2번 해보니까 여러분이 좀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결산분계의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는데요.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말 현재 기중에 취득한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손실이 50만 원이 발생했네요. 결산 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이익이 30만 원 발생했네요. 여기서 질문이 해당하는 거, 결과에 해당하는 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산이 20만 원 감소한다. 자, 매도가능증권 자산이고 단기 매매증권도 자산입니다. 자, 평가 손실 50만 원 있으면 자산 감소 50이죠.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30만 원 있었다면은 자산 증가도 30이죠. 따라서 두 개가 다 자산이니까 50 증가했다가 30 감소했으니까 결국에 20만 원만 감소했다. 자산 총액은 20만 원 감소. 1번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1번이겠네요. 자, 2번은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50만 원 감소한다. 자,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어디까지 계산하냐면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이것이 매출 총이익이죠. 거기서 판매 관리비를 뺍니다. 판매비를. 그것이 영업이익입니다. 이게 영업이익이에요. 손익계산서의 구조 여러분 외우셨나요?
이게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 매출액이거나 매출 원가이거나 판매 관리비에 변화가 있어야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평가 손실, 평가 이익. 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아예 손익계정이 아니니까 이건 볼 것도 없고 자본이니까. 단기 매도증권 평가 손실은 이건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영업외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그러므로 영업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2번 그래서 틀린 겁니다. 영업이익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가지고 매출 총이익 구하고 거기서 판매관리비를 빼서 영업이익을 구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30만원 증가한다.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여기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죠. 30만원 증가한다. 맞는데? 이것도 맞아요. 가만있어 봐. 그러면 답이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거군요. 그러면 답이 2번이네, 2번. 예, 제가 지금 문제를 잘못 파악했어요. 해당하지 않는 것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1번은 맞았죠? 예, 2번 틀렸죠?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 맞았어요. 맞은 겁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 요 30만원 증가하죠. 요거니까. 다음에 4번도 그러면 맞았겠어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50만원 감소한다. 자, 법인세 비용 차감 전은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뺀 것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반영이 되죠. 이 내용이. 왜? 이것이 영업의 비용이니까. 영업의 비용. 요게 50만원. 비용 발생하니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50만원 비용 발생하니까 감소하겠죠. 맞았다. 이거. 네, 왜 2번이 옳지 않은 것인지 아시겠죠? 자, 기타 비유동자산 문제.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은 기업의 보유 목적에 상관없이 모두 틀렸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보유 목적에. 다음에 2번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발생 시 당기 비용이다. 취득한 후에 비용 중에 자산 처리하는 자본적 지출도 있습니다. 2번도 틀렸습니다. 판매와 관리활동과 관련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감가상각비, 판매와 관리활동과 관련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옳은 것은 3번입니다. 4번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모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한다. 모두 하는 게 아니죠. 상각률을 곱하는 것은 정율법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주식회사 3일은 자동차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대안으로부터 영업용 자동차를 100만원에 취득하고 3개월 만기여금을 발행하였다. 복잡합니다. 이러한 거래가 두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자, 문제를 이게 좀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분계를 써봐야 됩니다. 뭐 시험 볼 때 시간이 없을 때는 머리로 빨리빨리 체크해 보시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뭐 시간 많죠. 분계 써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3일이라는 회사의 분계를 먼저 써볼게요. 주식회사 3일. 이 주식회사 3일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까?
자, 주식회사 3일은 자동차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대한이라는 회사로부터 영업용 자동차를 100만 원에 샀습니다. 영업용 자동차라는 건 뭐예요? 업무에 쓰는 자동차다 이거죠. 유형자산이에요. 차량 운반구 100만 원. 주식회사 3일에서는 이 자동차를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어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뭐가 될까요? 지급어음일까요? 자, 지급어음은 매입 채무이기 때문에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어음 발행했을 때만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예, 이거는 미지급금이 됩니다. 미지급금, 대한이라는 회사에 대한 미지급금이 돼요. 100만 원. 예, 이거 꼼꼼히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미지급금입니다. 매입 채무 아니에요. 자, 이제 주식회사 대한이라는 회사의 회계 처리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한은 자동차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자동차 영업을 하는 회사니까 자동차는 상품입니다. 이 회사가 판매한 자동차는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받기를 어음으로 받았어요.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을 팔고 어음을 받았으므로 매출 채권이 됩니다. 그러면 차변이 뭐가 될까요? 받을 어음이죠. 3일에서 받아야 될 받을 어음. 주식회사 대한은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대변은 상품 매출로 잡습니다. 상품 매출 100만 원, 수익 발생이죠. 그래서 거래후 결합관계까지 쓰면은 차변에 매출 채권 자산 증가, 대변에 이 회사는 수익이 발생한 거고요. 3일은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고요. 대변은 부채가 증가합니다. 일반 부채예요, 이거. 매입 채무가 아니라 일반 부채. 이 분계가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서 이게 싹 스쳐서 정리가 되어야 여기 있는 답을 딱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3일은 차량 운반구니까 유형자산의 증가. 오, 유형자산 증가 맞습니다. 또 주식회사 대한은 매출 채권의 증가. 네, 대한은 받을 어음이 매출 채권이죠. 맞습니다. 올바르게 묶인 것은 1번이에요. 자, 2번 왜 틀렸나 볼까요? 재고자산 아닙니다. 3일은 차량 운반구가 판매 목적의 차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고자산 아니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의 증가 맞았어요. 3번은 3일의 입장은 맞았어요. 미지급금 증가합니다. 부채가. 근데 대한에서 뭐라고 그러냐? 미수금의 증가. 아닙니다. 대한은 받을 어음의 증가예요. 미수금이 아니라 매출 채권인 받을 어음.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번은 차량 운반구가 3일의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리고 대한은 맞았어요. 매출 발생. 예, 상품 매출이니까 매출 발생. 그래서 여기 4번에서는 이것 때문에 틀렸고 3번에서는 이것 때문에 틀렸고 2번에서는
재고자산도 아니고 유형자산도 아니고 두 개가 다 틀렸고, 예, 2번은 두 회사가 다 틀렸어요. 가능하시죠? 예. 지금 우리가 회계 처리에 아주 깊숙이 들어온 겁니다. 예. 중급 정도의 회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5번으로 건너가 볼게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형자산 취득 시 비용들을 다 가산해야 됩니다. 기계장치 구입 시 운반비 이거 가산해야 됩니다. 토지 구입 시 취득세 가산합니다. 업무용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가산해야 됩니다. 보유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이거는 취득하면서 발생한 보험료가 아니죠. 사용하면서 발생한 거니까 이건 취득 원가가 아니라 비용입니다. 비용.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7번으로 가볼게요. 주식회사 3일의 토지 취득 관련 자료이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자,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1,500에 구입합니다. 네. 토지 1,500 구입 가격이죠. 구입 당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은 취득과 동시에 철거를 해버립니다. 70만 원의 철거비가 들어갔어요. 이 철거비는 토지의 취득원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은 쓸모가 있어서 산 게 아니라 토지를 사다 보니까 그 토지에 철거해야 될 건물이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건물을 사용하려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사용하려고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취득원가로 보지 않아요. 요거는. 다만 건물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오히려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취득원가는 1,570만 원이 됩니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건물 철거 비용까지를 취득원가로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3일이 취득한 차량 운반구와 토지의 취득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어렵지 않죠? 네, 차량 운반구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차량 운반구가 2천만 원인데 할인을 받았으면 이건 빼줘야 돼요. 할인 받은 건. 그리고 취득세하고 운송비는 더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더할 게 110만 원이고 빼야 될 게 80만 원이니까 30만 원만 더하면 되겠죠? 예, 차량 운반구는 2,030만 원. 자, 그 다음에 토지 보겠습니다. 토지가 4천만 원짜리인데 중개수수료 더해야 되고요. 취득세 더해야 됩니다. 재산세는 취득과 관련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면 돼요. 뺄 것도 없어요. 네, 이거는 반영을 안 하면 됩니다. 예, 따라서 4,130입니다. 재산세 더하면 안 돼요. 이건 무시해야 돼요. 3번이 답이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3일은 공장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3억 원을 지급합니다. 엘리베이터죠. 자본적 지출입니다.
이 엘리베이터의 설치로 근로 효율이 높아져 생산성이 증대되었다면 3억 원의 지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자본적 지출이죠. 자, 1번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공장 건물의 장부 금액에 포함시킨다. 네, 1번이 맞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상품은 유형자산이 아니고 재고자산입니다. 안 합니다. 2번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 유형자산이죠. 감가상각합니다. 3번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배송 중에 있는 판매용 가구. 판매용 가구 재고자산입니다. 감가상각 안 하죠.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이지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죠. 아직은. 2번이 맞다. 자, 15번 갑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 예, 맞아요. 예. 이게 바로 감가상각이죠. 2번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란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할 총 금액을 말한다. 맞아요. 예.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결국에 다 비용으로 됩니다. 다음 3번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되는 총 금액은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상이하다? 같습니다. 총 금액은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총 금액은 같아요. 예. 매년 같은 금액을 하느냐, 초기에 많이 하느냐, 이런 차이지, 총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결국에는 같아집니다. 총액은.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4번은 내용연수 초기에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보다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더 크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률법은 그래프로 그리면 요런 추세를 보인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4번. 다음에 17번 가볼게요.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300만원의 현금으로 구입했답니다. 그리고 결산일에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한다고 했고요. 잔존가치는 50만원으로 정했답니다.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금액 300만원에서 잔존가치 50만원을 빼면 250만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입니다. 정액법이니까 이거를 내용연수로 나누면 연간 감가상각비가 되죠. 5년이니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번. 쉽죠? 자, 19번 가볼게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21년도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자, 취득을 작년에 했습니다. 1월 1일 날. 그러면 2년이 지났죠? 2021년 결산 때까지는 2년이 지났어요. 기계장치 취득금액은 1,000만원이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로 45%,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려면은 2020년도 걸 먼저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2020년도는 여기 취득원가 1,000만원에 곱하기 이 45%, 그래서
20년도는 1000만 원에 45%니까 45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21년도 감가상각비는 1000만 원 취득 원가에서 요 감가상각 누계액 450을 뺍니다. 빼가지고 곱하기 45%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계산기를 잡아서 1000에서 450을 빼면 550이죠. 예. 그래서 계산기로 550만 원 곱하기 45% 두들겨 보면 247만 5천 원이 나오더라. 답이 2475000 되겠습니다. 2번 정률법으로 계산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1차년도, 2차년도 감가상각을 할 때는 1차년도에는 공제하는 게 없어요. 2차년도에는 감가상각 누계액부터 공제해 나가는 겁니다. 네, 21번 가볼게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21년도 1월 1일 차량 운반구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알려면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분 금액은 딱 문제에 나오겠지만 장부 금액은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줘야 됩니다. 감누를 빼줘야 돼요. 자, 그러면 처분 금액은 얼마에 했느냐 여기 나옵니다. 400만 원. 네. 처분 금액 400만 원은 금방 알아냈어요. 빼기 장부 금액.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감누를 빼야 되니까 자, 구입 금액이 여기 600만 원이 취득 원가입니다.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이 어떻게 되느냐? 정액법이고 잔존 가치가 40만 원이고 5년간입니다. 언제 샀냐면은 19년도 1월 1일 날 샀어요. 그런데 처분은 언제 했어요? 21년도 1월 1일 날이니까 19년, 20년 딱 2년 사용하고 처분합니다. 그러면 2년치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내야죠. 자, 잔존가치 600에서 40을 빼면 560만 원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에요. 그러면 560만 원을 내용연수로 나누세요. 5년으로. 그러면 연간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자, 얼마가 나올까요? 560만 원 나누기 5. 112만 원이 나오네요. 1년에 112만 원입니다. 그러면 누계액이 얼마예요? 224만 원이죠. 224만 원이 감누. 취득금액은 600만 원. 이게 장부금액이에요. 자, 600에서 224만 원을 빼봅니다. 376만 원이 장부금액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자, 400만 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장부 금액이 낮습니다. 얼마 낮아요? 24만 원 낮아요. 그래서 24만 원 더 받고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24만 원 발생한다. 계산 가능하시죠? 이론 문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론 문제로. 네, 유형자산 처분 손익 구하는 문제, 이론 문제로 제법 나오고 있어요. 예, 자주 나오니까요. 예, 이렇게 풀이가 가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죠? 그래서 나머지 몇 문제 더 있지만 예,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예, 다음 시간에는 22번 339페이지 여러분 접어두시고요. 예, 내일
339쪽부터 풀이하고 부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자산이 다 끝났죠.